어머니, 제발 그 젓가락 좀 치우세요. 남이 먹던 걸 왜 제 밥그릇에 올려요? 비위 상하게. 밥상머리에서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아니라고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선 좀 지키세요. 네. 며느리는 보란 듯이 밥그릇을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허공에 멈춘 젓가락,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시어머니의 손.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긋고 싶어 했던 그 선 너머로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던져주고 홀연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냉정한 며느리에게 억대의 재산을 안겨주고 자취를 감춘 시어머니.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홀로 남은 순자가 설거지를 하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접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사모님. 마음의 결정은 내리셨습니까? 순자가 찬물에 손을 헹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더는 못 미루겠네요. 준비는 다 되셨고요? 예. 서류란 서류는 싹 다 챙겼습니다. 이제 뒤도 안 돌아볼 겁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는 무슨, 이게 내 새끼들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맞아요. 순자가 전화를 끊고 설거지를 마저 마쳤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민호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그래? 아까 지은이가 한 말 때문에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순자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늙은이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뭐. 피곤하다. 얼른 들어가 자라.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 오늘도 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지은이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순자가 창문으로 다가가 지은이 버스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사라지자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이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며 순자가 집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택시가 순자를 태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기, 시내 법무사 사무실로 좀 가주소. 터미널 가시는 거 아니고요? 짐이 많으셔서 여행 가시는 줄 알았네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행은 무슨, 아주 멀리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나는 겁니다. 택시가 법무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순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퇴근길 지은이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등기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우편물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들어가 봉투를 뜯자 여러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등기 필증에 찍힌 소유권 이전 완료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소유권 이전? 증여세 신고 내역서와 순자의 인감증명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설마 이거 진짜야?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법무사입니다. 박순자 여사님 며느님 되시죠? 지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지금 이 서류들이 다 뭐예요?
어머님께서 지난달부터 조용히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댁이랑 전 재산 싹 다 며느님 앞으로 명의에 넘기셨습니다. 지은이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자세한 건 사무실 한번 들러주세요. 설명해 드릴 게 많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방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옷장도 서랍도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쓰다 버린 파스 껍질 몇 개와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찾지 말아라고 적힌 짧은 메모였습니다. 순자의 악필이었습니다. 지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휴 힘들다. 여보 나왔어. 밥은? 거실에 앉아있던 지은이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호 씨, 밥이 문제야 지금? 이것 좀 봐. 민호가 등기필증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집 명의가 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어머니가 재산 다 나한테 넘기고 사라지셨어. 민호가 지은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 엄마 협박해서 도장 찍게 했냐? 지은이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민호가 소리를 질렸습니다. 그럼 멀쩡한 엄마가 왜 맨몸으로 나가? 분명히 내가 들들 볶았겠지. 엄마 어디로 보냈어? 당장 말 안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모른다고. 나도 지금 미치겠단 말이야. 이틀 후 지은이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사라지기 전에 집안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제가 좀 모진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길래요? 그냥 간섭하지 말라고 쌀쌀맞게 굴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CCTV부터 싹 뒤져봅시다. 경찰서에서 나온 지은과 민호가 순자의 동선을 따라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순자가 집 근처 약국이 아닌 대학병원 근처 약국에서 큰 봉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약을 한 보따리 타서 터미널 쪽으로 가시네요. 민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엄마가 대학병원엔 왜 간 거야? 어디 아픈 데 있었어? 지은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평소에 아프다는 말씀 안 하셨어. 집으로 돌아온 형사들이 순자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봉지를 열어보니 빈 약봉지들과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약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리셉트? 이게 무슨 약이에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거 치매약입니다. 꽤 독한 건데.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우리 엄마가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MRI 사진과 판독 소견서를 펼쳤습니다. 혈관성 치매 및 전두축 두엽 치매 중기, 급격한 진행 예상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치매셨어? 그래서 그러셨던 거야?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서 날짜 보니까 반년도 넘었어요. 혼자 끙끙 앓으셨네. 민호가 벽에 기대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바보같이 왜 자식들한테 말을 안 해? 왜 혼자? 지은이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소리만 지르고. 그때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렸습니다. 고모와 사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고모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 불려우 같은 년아. 내가 우리 언니 등쳐먹었지. 지은이 고모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고모님, 왜 이러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사촌이 등기필증을 집어들며 흔들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딱 있잖아. 치매 노인 꼬셔서 재산 가로채? 너 콩밥 먹을 줄 알아. 민호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아, 고모. 좀 진정해봐요. 우리도 지금 엄마 찾고 있잖아요. 고모가 민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넌 자식놈이 되어서 엄마는 내팽개치고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있냐? 에이구, 한심한 놈.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3일째 되는 날, 민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며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결국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를 쫓아낸 거나 다름없어. 지은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며 돌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술 좀 그만 마셔. 지금 술이 넘어가? 엄마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갔겠어? 당신이 맨날 눈치 주고 구박하니까 나간 거지. 민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지은이 민호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치매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몰랐으면 다야. 매일 차갑게 굴어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민호가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쾅!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모가 변호사 명함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라. 이거 봐라. 민호가 명함들을 받아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모, 이게 다 뭐예요? 소송 걸 거야. 증여 무효 소송. 치매 걸린 노인네가 도장 찍은 건 법으로 무효라더라. 내 변호사 다 알아보고 왔어. 지은이 일어나며 항변했습니다. 고모님, 어머니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돈 얘기부터 하세요? 고모가 지은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입 닥쳐.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도둑년이지 며느리냐? 민호가 명함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이튿날 지은이 은행에 가서 순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시어머님이 한 달 전에 통장에 있는 돈을 싹 다 현금으로 빼가셨네요. 네. 얼마나 되는데요?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셨어요. 지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는요? 카드 쓴 건 없어요? 강원도 어디 국밥집에서 마지막으로 긁으시고 뚝 끊겼습니다. 지은이 실망한 채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지은이 회사에 출근하려는데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모와 사촌들이 시어머니 재산 가로챈 악질 며느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들으세요. 저 여자가 시어머니 돈 뺏고 내쫓은 페류나입니다. 저런 사기꾼이랑 같이 일하지 마세요. 동료들이 지은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고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모님, 회사까지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발 좀 가세요. 왜? 창피하냐? 내가 한 짓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인사팀 차장이 나타나 지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대리, 잠깐 내 방으로 좀 와요. 인사팀 사무실에서 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대리, 회사 꼴이 이게 뭡니까? 시끄러우니까 일단 짐 싸서 집에 가 있으세요. 대기 발령입니다.
지은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차장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회사 이미지 바닥치게 생겼는데 억울한 게 문제입니까? 일 해결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지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 순자의 방에서 순자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경대 서랍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아, 내 정신이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주고 싶었다. 남편이 남긴 빚 갚느라 청춘 다 바친 내 인생, 그 보상은 다 너 주는 게 맞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쌀쌀맞게 굴어도 나는 다 괜찮다. 나는 내가 꼭 내 딸 같아서.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녹음기를 들고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들어봐. 빨리. 민호가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이런 마음이었어? 민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죽일 놈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만 잡고. 지은이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고모가 변호사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미 치매 진단받은 뒤에 증여한 거라 이건 100% 무효입니다. 소송 가면 저희가 이깁니다. 민호가 변호사를 보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육성 녹음까지 남기셨는데요. 변호사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녹음 그거야 날짜 조작하면 그만이죠. 지금 어머님 상태가 중요합니다. 고모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내 처저거 여우야, 여우. 너 알거지 되고 싶어? 내 앞길을 생각해야지. 변호사가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일단 며느리분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시죠. 그래야 유리합니다. 지은이 담당 의사를 찾아가 순자의 진료 기록을 문의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절대 짐 되기 싫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지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스로 못 나오는 시설, 가족들 아무도 못 찾는 감옥 같은 곳이 어디냐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지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말렸죠. 근데 할머니 고집이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의사가 진료 기록을 복사해서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 앞을 고모가 막아섰습니다. 이 사기꾼년, 어디서 또 무슨 작당을 하고 오는 거야? 고모가 지은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나타나 고모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고모가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고모한테 대드는 거냐?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 아직 죄인 아닙니다. 뭣도 모르면서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고모가 민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호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고향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지은과 민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순자 어디 갔는지 알 것 같아. 지은이 영숙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이모님, 정말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영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귀신도 못 찾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겠다고 그랬었어. 민호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영숙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말로는 설명 못해. 지금 당장 가야 해. 늦으면 순자 죽어. 영숙이 거실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른 후 말했습니다. 순자가 입버릇처럼 그랬어. 정신 놓으면 자식들 힘들게 안 하고 산속 기도원 가서 조용히 가겠다고. 지은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거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네. 강원도 첩첩산 중에 간판도 없는 무허가 요양원이야. 아는 사람만 아는 데라고.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모, 길은 아시죠? 안내해 주세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와. 내가 같이 가야 해. 지은이 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빨리요. 민호가 식탁 위에 소송 관련 서류들을 모두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민호가 서류들을 북북 찢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 김민호, 너 미쳤어? 그걸 왜 찢어? 민호가 찢어진 서류들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해요?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비키세요. 고모가 민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호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고모, 나중에 얘기해. 지금 바빠. 지은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영숙의 낡은 승용차에 지은과 민호가 탔습니다. 영숙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꽉 잡아라. 3시간은 좋게 밟아야 한다. 차가 출발하자 고모와 사촌들이 뒤늦게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고모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거기 안 서? 돈 빼돌리러 가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하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민호가 백미러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차들 뭐야?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는데? 영숙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참나, 거머리 같은 인간들. 내 친척들 아니냐? 지은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차 2대가 따라와요. 우리가 돈 숨기러 가는 줄 아나 봐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찾으면 내가 다 갚을게. 이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 지은이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일단 어머니부터 찾고 봐요. 영동 고속도로에서 강원도 국도로 접어들자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와이퍼를 빠르게 작동시키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날씨가 왜 이래? 일기예보엔 비 온다는 말 없었는데. 민호가 창밖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뒷차들 독하다 독해. 이 빗속을 뚫고 쫓아오네. 지은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여기 신호가 안 터져. 먹통이야. 비포장 산길에 들어서자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핸들을 꽉 잡으며 속력을 줄였습니다. 길이 진흙탕이네. 꽉 잡아. 갑자기 차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영숙이 엑셀을 밟아봤지만 바퀴만 헛돌았습니다. 에이구머니나, 차가 빠져버렸네. 민호가 문을 열고 나가서 바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박혔어요. 꼼짝도 안 해요. 뒤에서 따라오던 고모의 차들이 험한 산세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고모가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런 산속에 무슨 돈을 숨겼다고. 너희들 미쳤어? 사촌이 고모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차 돌려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고모가 망설이다가 씩씩거리며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두고 보자, 이것들. 두 차량이 유턴하여 돌아갔습니다. 지은과 민호는 영숙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세 사람이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영숙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지은의 옷이 흠뻑 젖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 수 있겠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시잖아. 빨리 가요. 1시간 넘게 산길을 헤매자 영숙이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라. 저기다. 컨테이너로 만든 허름한 건물이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간판이나 표지판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철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계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덩치 큰 남자가 나왔습니다. 관리자가 위협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들? 여기 사유지야. 당장 꺼져. 민호가 주변에 널린 돌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문 열어. 사람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관리자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네. 지은이 관리자가 주춤하는 틈에 열린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건물 안은 곰팡이 냄새와 습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전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복도 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우, 아우, 어머니. 지은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쇠창살이 쳐진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순자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순자는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철창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머니. 순자가 지은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구석으로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밥 주세요. 돈 없어요. 때리지 마세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관리자를 밀치고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열쇠 내놔. 이 자식아. 관리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민호의 기세에 눌려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민호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민호를 보고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승사자 싫어요. 안 갈래요. 순자가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순자를 온몸으로 끌어안아 제압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지은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 순자를 끌어안고 있는 동안 순자의 팔과 다리에 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결박 흔적과 욕창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이랬어요? 세상에, 몸이 이게 뭐야? 순자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계속 웅얼거렸습니다.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민호가 관리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사람을 짐승처럼 가둬놔? 내가 인간이야? 관리자가 변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제 발로 돈 싸들고 와서 숨겨달라고 했단 말이야. 난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뭐라고? 주둥이 닥쳐. 민호가 관리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관리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불법 감금 현장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관리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도망치려 했지만 영숙이 문을 딱 막아섰습니다. 영숙이 관리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딜 도망가? 내 눈엔 흙이 들어가도 넌 못 나간다. 관리자가 영숙 앞에서 주춤거렸습니다. 순자는 지은의 품에서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언제 집에 가? 지은이 순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순자가 지은을 5살 아이처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착한 애예요. 때리지 마세요.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때려요? 안 때려요. 이제 아무도 어머니 못 건드려요. 민호가 순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엄마 엎혀. 아들 등이야. 순자는 민호의 등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저 나쁜 애 아니에요.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 민호의 뒤를 받치며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인 세 사람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영숙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산 아래에 미리 불러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구급대원이 순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서둘러야겠어요. 지은이 구급차에 올라타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지은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민호도 구급차에 올라타며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순자의 바이탈 사인이 계속 요동쳤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쿨러, 쿨러.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순자의 얼굴에 씌우며 말했습니다. 폐렴 증세입니다. 폐에 물이 찼어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참아요. 순자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지은과 민호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거기다 폐렴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지은이 의사의 팔을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네, 괜찮아질 수 있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가 벽에 기대서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지은이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순자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지은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못난 며느리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제발 일어나세요. 간호사가 지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환자분 깨어나실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병원 복도 구석에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친척들이 낸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든 돌아가시든 저 끝까지 갈 겁니다. 그 사람들 가만 안 둘 겁니다. 법무사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준비하겠습니다. 새벽 4시경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은과 민호가 동시에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괜찮은 거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인지 능력이 5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순 없나요? 치매가 급격히 진행돼서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은이 유리창 너머로 순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바보같이. 오후에 순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자가 눈을 뜨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예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이요.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어머니 안 때려요. 순자가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 구해줬어요? 언니 최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엄마.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내 돈 내놔. 지은이 순자를 달래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예요, 지은이. 도둑 없어요. 순자가 지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불 꺼줘. 지은이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순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순자가 지은의 옷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혼자 못해. 쉬 마려워. 지은이 순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지은을 도왔지만 지은의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순자의 등과 엉덩이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약국에서 연고를 사와 순자에게 발라주었습니다. 순자가 아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아파. 엄마 아파요. 하지마. 지은이 순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아요. 약 발라야 나아요. 미안해요. 내가 아프게 해서. 지은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4시간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 앞에 고모와 사촌들이 기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고모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집구석 좀 보세요. 치매 노인을 감금하고 재산 뺏은 날강도들이 살아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집안을 찍으려 했습니다.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기자가 지은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님을 학대하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민호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와 기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안 치워? 당신들 뭐야? 민호가 기자의 카메라를 잡고 밀치자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와장창.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폭행이야. 다 찍었어. 당신 고소할 거야. 민호가 기자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찍든 말든 마음대로 해. 우리 집 앞에서 당장 꺼져.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호가 기자와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의혹을 받는 며느리 가족,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은이 TV를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폐륜 가족이라는 자막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지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진실은 다 밝혀질 거야. 우리가 이겨.
그날 밤 지은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순자가 지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순자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춥다. 감기 걸려. 지은이 순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며느리를 걱정하는 순자의 모습에 지은은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증여 무효 소송의 첫 공판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은 측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순자 어머님이 증여하실 때 정신이 멀쩡했다는 걸 증명 못하면 뺏깁니다.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지는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어머님이 5살 지능이라는 걸 물고 늘어질 겁니다. 쉽지 않아요. 지은이 집에서 순자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증여 계약 날짜에 순자가 입었던 옷을 발견했습니다. 옷 주머니에서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 순자는 또렷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내 사후에 친척들이 때로 몰려와서 난리 칠 수 있으니까 지금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똑똑히 영상으로 남겨주시오. 지은이 급히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이 영상 기억하세요? 주머니에 USB가 있었어요. 법무사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 그 영상? 부인께서 나중에 자식들 힘들까봐 몰래 찍어달라고 하셨던 겁니다. 지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죠? 확실하죠? 법무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암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재판 전날 밤 순자가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눈이 평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놀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너를 죄인 만들었구나.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지은이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순자가 지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내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살갑게 표현을 못해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딸. 그리고 순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손을 놓지 않고 밤새 지켜봤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변론 기일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친척들이 데려온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법정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휠체어를 밀고 순자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튜버 중 한 명이 순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재산 다 뺏어갔다면서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순자가 무서워하며 지은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언니, 무서워. 저 사람 저리 가라 그래.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법정을 정숙시켰습니다. 땅, 조용히 하세요. 원고 측 변호인이 일어나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판단력이 없는 치매 환자를 속여서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고모와 사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짓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이 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모습을 보십시오.
저 상태로 무슨 증여를 합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판사가 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순자 씨, 본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순자가 아이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5살 박순자예요. 사탕 주세요.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고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이겼다 이겼어. 지은 측 변호인이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증거 목록 1호를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순자의 증여 당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순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며느리 김지은에게 전액 증여한다. 이건 내 뜻이다. 나 죽고 나서 친척들이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가만 안 둔다. 친척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게 언제 찍은 거야? 법정에 있는 순자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저건 나네. 내가 TV에 나오네. 깔깔깔. 순자의 순진한 반응에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다시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영상 속 할머니 말이 맞습니까? 순자가 지은을 가리키며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내 딸이야. 나 안 버린 내 딸. 예쁜 내 딸. 그때 순자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내 판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판사 아저씨, 이거 받아요. 편지 안에는 순자에 잡힐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기억을 잃고 바보가 되더라도 이 편지만은 믿어주세요. 판사가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부가 잠깐 휴정을 선언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소송 비용은 전액 원고들이 부담하라.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민호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와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모와 사촌들이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나 이거 안 나? 승소 판결 한 달 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순자가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연하 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순자에게 미움을 떠먹이려 했지만 순자가 계속 토해냈습니다. 우에. 어머니, 한 숟가락만요. 제발이요. 순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잦은 폐렴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은과 민호를 불러 심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은이 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 아니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연명 치료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민호가 지은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가시게 해드리죠. 억지로 붙잡지 말아요. 지은은 순자에게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순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겨울 바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은 순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 바다, 예쁘다. 순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미음을 따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가 민호가 건네는 미음을 조금씩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다. 따뜻해. 그때 지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거. 민호가 순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 된대요. 내 새끼 생긴대요. 순자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떨리는 손을 들어 지은의 배를 만졌습니다. 순자의 손이 지은의 배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생명의 온기를 느끼는 듯 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닷가에서의 그 순간은 세 사람에게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닷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순자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숨 쉬세요. 후. 어머니. 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이죠? 환자가 숨을 못 쉽니다. 빨리요. 영숙이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영숙이 순자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왔다. 영숙이 왔다. 순자가 영숙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영숙이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친구. 30년 동안 고생만 죽어라 하더니 이제 편해지려고 그러니? 순자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숙이 순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이제 다 잊고 가서 편히 쉬어라. 너 혼자 아픈 거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이 순자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지은이가 내 목까지 잘 살 거다. 내가 지켜볼게. 지은이 순자의 귀에 대고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순자가 지은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순자의 다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불효자 용서하세요. 아들이 못나서 미안했어요. 민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처럼 남 도우며 착하게 살게요. 손주도 잘 키울게요. 엄마 닮은 예쁜 아이로 키울게요. 순자가 민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 순자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순자가 지은의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풀며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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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지은이 순자의 손을 놓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4시 17분. 임종하셨습니다. 영숙이 순자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끝났다. 잘 가라 내 친구. 민호가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 엄마. 지은이 순자의 얼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생전에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 아프시죠? 꿈속에서라도 편히 쉬세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저희 걱정은 마시고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고모와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신들 올 자격 없습니다. 고모가 항의하려 했지만 민호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밥 한 끼 사드린 적 있습니까?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콧방귀도 안 뀌던 사람들이 어딜 들어와요? 결국 고모와 친척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신 순자가 생전에 도움을 주었던 시장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언니. 우리 힘들 때 쌀 퍼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야채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너무 빨리 갔어. 순자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의 배웅 속에 장례가 엄수되었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지은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지은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 우리 아기한테 다 줄게요.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지은과 민호, 영숙이 마지막까지 순자를 배웅했습니다.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나고 지은과 민호는 순자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방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가계부를 펼쳐보니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깻잎 1,000원, 며느리 반찬값 2,000원 아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엄마는 10원짜리 하나 아껴서 다 당신 주려고 그랬나 봐. 며칠 후 지은과 민호는 순자가 남긴 재산 정리를 마쳤습니다. 상속세와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남은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 엄마 뜻대로 써야겠어. 우리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치매 환자들 돕는데 기부해요. 어머니처럼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분들 있잖아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잘했다. 내 새끼들 하실 거야. 두 사람은 치매 노인 돌봄 재단에 남은 현금 자산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과거의 악플들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줬다는 응원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고모와 사촌들은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잠적했습니다. 지은이 인터넷 댓글을 보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 응원한대요. 어머니도 보고 계시겠죠? 민호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민호가 지은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결심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거야. 지은이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갑자기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겪으신 일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다른 자식들은 나처럼 후회 안 하게 돕고 싶어.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멋져요, 민호 씨. 내가 당신 뒷바라지 할게. 같이 해요.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지은의 배가 많이 불러온 어느 날 두 사람은 순자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붉은 영산홍 묘목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민호를 도와 묘목을 심었습니다. 어머니, 예쁜 꽃 심어드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빨간 꽃이에요. 지은이 산소 앞에서 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산소 앞 비석에는 지은이 직접 써달라고 부탁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박순자 따스한 봄 햇살이 비석을 비추었습니다. 민호가 순자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곧 손주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닮아서 아주 예쁠 거예요. 건강하게 나올게요.
그때 영숙이 산소에 올라와 소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영숙이 순자 산소 앞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한 잔 받아라. 내 며느리 뱃속 아기가 딸이란다.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근데 너 닮았으면 큰일인데. 성격은 지은이 닮아야 한다. 지은과 민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이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순자가 타고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딸 잘 키울게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우리 지켜주실 거야. 걱정 마. 집에 도착해서 거실로 들어가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은과 민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선반에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작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사진 속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어요. 안녕.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사진을 비추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며 모든 것을 주고 떠난 순자 씨의 사랑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남보다 더 차갑게 선을 긋곤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 계산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순자 씨가 보여주었네요. 비록 순자 씨는 떠났지만 그 사랑을 이어받아 베풀며 살아가는 민호 씨와 지은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희생하고 계신 부모님 혹은 가족이 있지는 않나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당장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순자 씨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 햇살 같은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